법대로 합시다. 네,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상식이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사연 속의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해결책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볼게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증여세 언제까지 내실 겁니까? 정려 받은 게 없는데 무슨 세금을 내요? 여보,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죠. 30년 동안 나랑 산다고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은 무슨. 당신도 고생 많았어요. 우리 준호도 키운다고 고생 많이 했고. 키운다고 키웠는데 준호가 자꾸 겉도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당신이 정말 최선을 다한 거 알고 있어요. 준호 저 자식이 친엄마를 못 잊어서 그런 거지. 그래도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고? 왜? 내가 뭐 못 올 때 왔어요? 오자마자 시비고. 말 좀 이쁘게 해라 이놈아. 여보, 준호야 여기 앉아라. 마실 거 좀 챙겨줄게. 많이 삐딱하네요. 아버지, 왜? 저 돈 좀 주세요. 무슨 돈? 지난번에도 가게 적자라고 돈 받아갔잖아. 기장에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돈이 좀 모자라네. 한 3천만 원만 주세요. 와, 3천만 원이 누구 집 애 이름이가? 허구한 날 돈 갖고 와서 어디다 쓰는 거야? 갚는다고 해놓고 갚은 적 있어? 아버지가 아들한테 돈 좀 주면서 생색은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그 돈 다 나한테 상속될 건데 아유, 유산 미리 좀 땡겨줬다고 생각하면 되지. 그 참 빡빡하게 구시네. 뭐? 이야! 아이고 참. 여보, 정신 좀 차려봐요. 준호야, 119, 119 신고 좀. 정신 좀 차려봐요. 119죠. 아버지가 쓰러지셔가지고요. 예. 여보, 여보, 정신이 좀 들어요? 많이 놀랬지요. 당신이 놀랬죠. 병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 알고 있었어요. 위암 말기라고. 그동안 알면서 나한테 얘기 안 한 거예요. 너무 늦게 발견해서 가망도 없다고 하고. 그래도 수술 받으면 괜찮아질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우리 수술 받읍시다. 재혼해서 30년 동안 고생만 시켰는데 마지막까지 고생시키고 싶지 않네요. 여보, 그리고 우리 이혼합시다. 이혼이요? 당신 왜 그래요? 내가 죽고 나면 준호 저 자식이 당신이랑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툴 게 뻔하고. 재산은 준호 다 주면 되죠. 준호가 당신 노후까지 책임질 녀석도 아닌데 재산이라도 있어야 당신이 편하게 살지 않겠어. 미리 알아보니까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해주면 그건 상속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여보, 꼭 그렇게까지. 해야지. 네,
30년 동안 살면서 당신한테 잘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라도 해주고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소. 수일 내로 이혼 서류 법원에 냅시다. 아유, 참. 남편과 저는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픈 남편을 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계속 함께 살며 남편의 병간호를 했고 약 7개월 후 남편은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아이고 열분하셨네. 근데 왜 이혼하셨을까? 전화 왔나? 아버지 재산 나한테 안 주려고 미리 아줌마가 선수 친 거죠. 아니다. 이혼은 아버지가 하자고 하셔서. 평생 여우꼬리를 감추고 사시네. 아버지 꼬셔서 재산 빼돌리고 이혼한 거 맞잖아요. 아니라니까. 아줌마한테 간 재산만 10억이 넘던데 내는 꼴랑 4억 상속 받은 게 다고. 이대로는 못 넘어갑니다. 뭐라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세요. 아유, 말이 참 뾰족합니다. 몬테따 몬테스. 우리 엄마 자리 뺏은 차 아줌마 가만두나 봐라. 거기 세무서죠? 뭐 하나 제보 좀 하려고요. 가장 이혼을 해서 재산을 빼돌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미소고요. 아니 정려세라니요? 정려 받은 게 없는데 무슨 세금을 냅니까? 남편분이 사망하기 직전에 재산을 증여하려고 가짜 이혼하신 거잖아요. 아니라고요. 제보도 있었고요. 저희는 적법하게 처리했습니다. 가짜 이혼이 아니었다고요. 부과된 세금은 이달 말까지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러시면 부과된 정려세에 대해서 취소 소송 제기하겠습니다. 자, 이미소 씨 이혼으로 재산 분할을 받은 건데 증여세가 부과된 황당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예. 딱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소 씨와 안정훈 씨는 재혼 부부로 30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안정훈 씨에게는 전처 소생의 자식인 안준호 씨가 있었는데요. 키워준 엄마인 이미소 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안정훈 씨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됐는데요. 자신이 죽으면 부인 이미소 씨가 아들과 상속 분쟁에 휘말릴 것이 걱정돼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미리 분할해 준 건데요. 부인인 이미소 씨는 이혼 후에도 남편 사망 시까지 약 7개월간 함께 생활하며 남편의 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무서에서 재산 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통보해 왔습니다. 세무서에서는 남편이 사망 직전에 재산을 부인에게 증여하기 위해서 가짜로 이혼을 한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이에 이미소 씨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재산인데 증여세가 부과가 됐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사실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혼 시 이혼한 일방이 재산 분할을 해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데요. 다만 요 뒷이야기 이미소 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이유가 나오겠죠.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다만 민법 제839조의 제2의 2항, 즉 재산분할 규정의 취지에 비해서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분할이 과대해서 조세 회피를 위한 수단에 불과해서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받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에 한해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소 씨가 재산 분할을 받은 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본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국세청은 이미소 씨의 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가장이혼을 통해서 상당한 금액의 재산 분할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조세 회피 수단이라고 본 거죠. 네. 만일 이런 경우가 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었는데요. 예. 최근에 이런 의견하고 정반대되는 대법원 사례가 나왔습니다. 오, 오. 궁금한데 어떤 사례입니까? 예, 이미소 씨와 유사한 사례였는데요. 재혼 과정에서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을 해줬습니다. 네. 그런데 과세관청이 여기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 겁니다. 근데 유사 사례의 경우 대법원에서는 이혼 당사자의 형식적인 의사를 존중을 해서 가장이혼도 민법상 유효한 이혼이라고 보고 이에 따른 재산 분할이라고 보아서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혼도 이혼으로서 유효하니까 재산 분할도 유효하고 따라서 증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네요. 맞습니다. 문제는 재산 분할의 액수가 특히 과대해서 조세 회피 수단으로 보이고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일단 부부관계라는 복합적인 성질을 비춰봤을 때 재산 분할의 비율을 객관적으로 획일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히 과대하다는 법적 기준의 설정 자체가 어렵겠지요. 네. 어떤 부분을 증여세의 과세 대상으로 포착할지는 기술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미소 씨가 우리는 가장 이혼이 아니고 진짜 이혼을 한 것이다. 다만 남편이 암환자였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병수발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충분히 과세관청을 대상으로 좀 승소가 가능하겠는데요? 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사 사례를 봤을 때 위장이혼도 유효하고 그에 따른 재산 분할도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사실 재산 분할이 과대하다는 법적 기준도 기술적으로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소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혼을 하지 않고 남편이 사망을 했다라고 한다면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겠죠? 예,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고 사망을 했다면 이제 이때부터 상속 문제가 불거질 겁니다. 예. 만일 이미소님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다면 사실혼 관계에 놓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을 한 푼도 받지 못했겠죠. 네. 하지만 이 경우 다행히 이미소님은 혼인신고를 하신 법률상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원소생의 자녀들과 공동상속인의 지위에서 상속 비율대로 상속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남편 안정훈 씨가 생전에 예측한 대로 아들인 안준호 씨하고 상속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네요. 예, 일단 분쟁은 피할 수가 없지만 당장 상속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편의 자녀가 안준호 한 명이라면 이미소는 그 아들과 1.5대 1의 비율로 상속 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즉 5분의 3대 5분의 2의 비율로 상속 재산을 배분할 텐데요. 만약에 남편이 재산이 5억이라면 우리 이미소님은 3억, 아들은 2억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안진호 씨가 생전에 재산 분할을 해줬다면 전체 재산이 5억이니까 5대 5의 비율로 가져간다고 봤을 때는 재산 분할을 2억 5천 정도를 이미소 씨가 받아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살아생전에 재산 분할을 했다면 오히려 상속 재산보다 더 적은 재산을 받게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남편의 전혼소생 자녀가 안준호 씨 위에 한 명이 더 있었다면 그때는 결론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 경우에는 이미소 씨와 아들 2명이 각자 1.5대 1대 1의 비율로 상속을 배분했을 텐데요. 이 경우에는 7분의 3대 7분의 2대 7분의 2로 상속 재산을 배분받을 겁니다. 그러면 전체 재산이 7억이라면 우리 이미소님은 3억이 되고 나머지 아들들은 각 2억씩을 가지게 될 건데요. 네. 만약에 살아생전 재산 분할을 해줬다면 전체 재산의 절반인 3억 5천 정도를 재산 분할로 이미소님이 받았을 겁니다. 자, 공동 상속인이 많을수록 지금 이미소 씨가 재산 분할을 하는 게 상속보다 더 이득인 상황이네요. 원칙적으로는 그 내용이 맞는데요. 드라마 이미소님의 사례에서는 남편이 이미소님의 여생을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넉넉하게 재산 분할을 해준 것 같고요. 또 애초부터 상속재산 분쟁을 없앨 생각으로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을 했더라도 이때는 안준호 씨가 증여세를 가지고는 시비를 걸지는 못했겠지만
아마 기여분을 가지고 상속 분쟁 소송을 정면으로 걸어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또 궁금한 게 만약에 남편이 이제 이혼으로 재산 분할을 한 게 아니라 그 재산을 일부 증여를 하고 사망을 했다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전원 소생의 자녀인 안준호 씨가 미워서 우리 남편이 이미소 씨에게 전체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을 했더라도 이미소님은 소송에서는 자유롭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들 안준호 씨는 보나마나 첫째 주장으로는 증여가 무효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가 사망하시기 전에 정신이 오락가락한 의사 무능력 상태에서 증여를 했다. 뜻도 모르고 한 증여이기 때문에 무효이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둘째로 유류분, 내가 핏줄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상속 재산에서 절반은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고 소송을 걸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주 만약에 이미소 씨와 남편 안정훈 씨가 진짜로 가장 이혼을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가장 이혼을 하고 남편이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위장 이혼이라도 유효한 이혼이 됐고 유효한 이혼이 됐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미소 씨와 안준호 씨는 남남인 관계가 되는 거고 특별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청구할 수 있는 소송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안준호 씨가 화풀이라도 할 작정으로 국세청에 증여세를 내라고 하면서 민원을 넣은 것 같습니다. 네. 에휴, 참 쪼잔한 사람. 키워준 세월이 있는데 맞죠? 그러니까 키워준 엄마도 아유, 엄마인데 어떻게 이렇게 모질게 합니까, 그죠? 자, 어쨌든 지금 이 경우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증여로 인정이 된다면 이 증여세로 어느 정도가 부과가 될지도 궁금한데요. 일반 증여세와 동일합니까? 이미소 씨는 지금 10억 정도의 재산 분할을 받은 것 같은데요. 네. 부부간에는 6억 정도가 그 재산 분할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4억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 아들 안준호 씨의 소망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정말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이죠. 천만다행이고 네. 정말 착하게 살아온 이미소 씨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이미소 씨를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이미소 씨가 혼인 신고를 한 점, 그리고 남편이 사망 전에 이혼을 통해서 재산 분할을 받은 점을 보면 이미 법적 대응을 생전에 잘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안준호 씨는 있고 나머지 여생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뭐고?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해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됐다고? 뭐 횡포를 부르지 마. 내 참 기가 찬다 기가 차. 결혼식을 또 연기해야 되겠다고? 예,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이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 올 사람은 많고 좀 더 미뤄야겠어요. 아, 큰일이네.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는데. 너가 내년 6, 7월쯤 되면 결혼식 할 수 있겠지? 그때는 해야죠. 그러면은 그때 받았던 아파트 미리 사두자. 내년까지 세를 줬다고 하니까. 아, 그 로이어 아파트요? 그래. 시세 더 오르기 전에 내가 너 신혼집은 마련해 줄게. 알겠습니다. 계약은 언제로 가실 겁니까? 네가 바쁘니까 내가 가서 하면 된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 정말 감사한 아버지군요. 여기는 로이 아파트 임대인 되시고요. 여기는 매수하기로 하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드님 신혼집으로 매매하신다고요? 예. 신혼부부 살기 딱 좋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근데 지금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서요. 네. 그 임대차 만료 기간이 2022년 6월 30날까지거든요. 그럼 우리 아들 결혼식도 그때쯤이니까 딱 맞네요. 우리가 실거주 할 거니까 임차인 부부는 꼭 좀 집을 비워달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바로 전화해 보겠습니다. 예. 로이 아파트 101동 1102호 임차인 되시죠?
네, 그런데요. 이 부동산입니다. 그 주인분이 아파트 파시기로 하신 건 아시죠? 네. 그 새 임차인이 돌아 사실 거니까 2022년 6월 30일 계약 만료되면 꼭 집 비워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임차인이 알겠다고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여기 매매 계약서 확인하시고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임차인의 표정이 뭔가 걸립니다. 그렇죠. 흔쾌히 이해가 아니에요. 예. 잔금도 다 치렀고 소유권 이전도 마쳤고 혹시 모르니까 임차인한테 문자 한 통 보내야 되겠다. 자. 들어가 살 거니까 뭐 비워주겠지. 됐다. 이제 우리 아들 신혼집도 해결됐고 결혼식만 잘 치르면 되겠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람은 언제 이사 갈 건가? 어제 문자에도 답도 없고야.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전화를 안 받네. 설마... 야, 안 되겠다. 찾아가 보자. 일부러 안 받는 건 아니겠죠? 이상한데요, 조금. 누구세요? 예, 이 집사 임대인입니다. 계약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이사 가실 겁니까? 집 비워줄 마음 없고요. 임대차 계약 연장할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전 주인한테 내가 들어와서 산다고 이야기를 했고 약속했잖아요. 집을 비워주기로. 근데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아니, 어디서 횡포해요? 집주인이면 다예요? 저는 임대차 계약 연장할 겁니다. 지금까지 집세 밀린 적도 없고요. 법에도 다 임차인 보호하게 되어 있다고요. 뭐라고요? 법대로 하세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아버지, 그 임차인 어떻게 됐습니까? 결혼식도 다 돼가는데. 좀 기다려봐라. 내가 아파트 인도해달라고 내용 증명 보내놨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아들이 결혼하기로 돼 있었죠. 그러니까요.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십니까? 뭐고? 이 뭐?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요구해서 임대차 계약이 갱신이 돼? 더 이상 횡포를 부르지 마. 하하 참네. 기가 찬다 기가 차.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네. 네, 그러게요.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정대수 씨 정말 답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 지금 임차인이 안 나가겠다고 하니까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기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정대수 씨는 아들의 신혼집으로 쓸 아파트를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합니다. 이 집에는 임차인이 거주 중이었는데요. 임대차 계약 만료 기간 이후에 아들이 결혼식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해 이 집을 계약합니다. 매매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할 것을 알렸고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세입자인 박진상 씨는 알겠다고 했고 정대수 씨는 이를 믿고 아들의 결혼식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만료 기간이 다 돼가는 시점부터 세입자 박진상 씨는 문자와 전화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고 급기야 직접 찾아가자 갱신을 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임대차 기간 만료일이 되어도 집을 비워주지 않았고 정대수 씨는 세입자 박진상 씨에게 아파트 인도 요구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박진상 씨는 회신으로 임차인의 갱신 요구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더 이상 횡포를 부리지 말라고 했는데요. 정대수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이게 횡포일까요? 제가 임대인이라면 정말 답답한 상황일 것 같은데. 답답한 상황이에요. 예, 근데 사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많다라고 나왔는데, 네. 자, 김경래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렇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 취지는 원래 임차인을 보호하는 점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를 한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감이 오실 텐데 중요한 쟁점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무장님? 감이 오시죠? 감이 바로 왔습니다. 네. 금방 얘기했잖아요. 정당한 사유. 이게 뭐냐? 이걸 꼬리를 물게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들이 참 많거든요. 네. 정대수 씨 사례의 경우를 보면 소위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 그 실거주 목적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텐데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아. 최근 2020년 7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그 해당 목적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겠다라는 사유를 정당한 사유의 하나로 명문화하였습니다. 네. 근데 실거주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임대인 정대수 씨가 직접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아들의 신혼집으로 이제 사용을 할 거란 말이죠. 이것도 정당한 사유에 포함이 되나요? 예, 해당됩니다. 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이 임대인의 실거주 범위에 관해서 임대인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도 그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대인의 부모나 자녀가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임대인의 실거주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혹시 뭐 형제 자매가 거주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까? 형제 자매는요,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인들도 이거 조심하셔야 되죠. 그러네요. 그런데 저희가 뉴스를 또 종종 보다 보면 임대인이 실거주 규정을 좀 악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실제 거주한다고 임차인을 내보내고서는 제3자에게 또 임대를 주는 거예요. 가격도 올려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저도 그런 뉴스 봤었는데요. 예. 그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란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냈는데 그게 진짜인지 거짓 핑계인지 의심이 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후라도 2년 동안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누가 또 실제로 입주해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퇴거 이후에도 그 집에 누가 입주했는지 임차인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야. 자, 그러면 입주자 이름을 확인을 했는데 임대인 이름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뭐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됩니까? 만약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더 살고 싶었는데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운 임차인이라면 좀 의심이 든다면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임대인도요, 내가 실거주하겠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거짓 핑계나 이것을 악용을 해서 임차인을 내보낸 뒤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네요. 그럼 만약에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핑계를 대고 내보낸 다음에 다시 다른 임차인을 넣는 게 아니라 그 주택을 팔았다. 매도를 했다. 이럴 경우에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 최근 유사한 사례에서요, 이 법원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난 뒤에 이 제3자에게 그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는 매도한 것이고 임대한 것이 아니니까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법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자, 다시 이제 드라마로 좀 돌아봐서요. 현재 임대인인 정대수 씨가 그러면 실거주 요건에 부합을 하는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대수 씨는 박진상 씨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을 이유로 한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자, 정대수 씨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 갱신 불가를 이미 예전부터 통보했기 때문에 이 판결에서 승소하시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정대수 씨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서 판결을 받는 데까지 이게 얼마나 걸릴까 궁금하거든요. 지금 아들 결혼을 앞둔 상황이라서 굉장히 지금 마음이 급하신 상태거든요. 건물 인도 소송 자체는요, 예. 사실 변론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네. 간단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쟁점도 단순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민사소송이라는 게 이게 금방 판결이 나오느냐 말이죠. 뭐 적게는 6개월, 뭐 1년, 심한 경우에는 1년 해를 다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임차인이 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도 문제지요. 근데 만약에 이 정대수 씨가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이 임차인인 이름이 진상이잖아요. 이 박진상 씨가 끝까지 안 나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대수 씨는 그 확정된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법원에 집행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원의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박진상 씨를 상대로 인도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정대수 씨가 직접 집행을 한다고 나선다거나 함부로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무조건 법원 집행관의 처분에 따르셔야 합니다. 승소 판결도 나왔고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일단 임차인에게는 정당한 점유 권한이 있다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집주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집에 들어간다든지 예. 뭐 비밀번호를 바꾼다든지 열쇠를 파손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주거 침입이나 재물 손괴 등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판결을 받고 이 집행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에서 뭐 1년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대수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할 것 같거든요. 좀 이 법적으로 빨리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법원 조정 절차라는 것을 활용한다면 의외로 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법원에서는 임대차 분쟁 사건을 대체로 이렇게 조정에 맡겨서 해결을 시도해보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이렇게 조정이나 협의를 거치게 된다면 의외로 사건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조정에서 정대수 씨 입장에서는 시간이 급하니까요. 이사비 명목으로 돈을 조금 더 줄 테니 언제까지 집을 비워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임차인인 이 박진상 씨 입장에서도 꼭 이 집을 써야겠다면 내가 몇 달간만큼은 좀 쓸 테니 대신 월세를 좀 올려주겠다. 이렇게 서로 타협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서로 법원 조정에서 논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단기간에 사건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만약에 말입니다. 조정은 판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가 이걸 어긴다, 조정된 내용을. 그럴 때는 뭐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사실 법원에서 이루어진 조정은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조정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이 상대방을 상대로 바로 이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간혹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요? 어떤 경우입니까? 네, 이렇게 소송 도중에 세입자가 집주인 몰래 다른 사람에게 전전세를 주고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사실 정말 골치 아픈 경우인데요. 정말 골치 아픈데요? 예. 예를 들어서 박진상 씨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는데 네. 이게 박진상 씨가 제3자한테 몰래 전전세를 주고 점유를 옮겨버리면 이 집행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집행관은 박진상 씨로부터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제3자한테는 직접적으로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이 법적인 권리가 바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복잡한 상황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인도 소송과는 별개로 정대수 씨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두면요, 소송 중에 박진상 씨가 다른 사람한테 그 점유를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이 정대수 씨에게는 미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혹시 다른 사람한테 전전세를 주거나 점유를 이전하지 않겠느냐 의심이 된다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도 병행해서 제기하셔야 합니다. 네.
자, 부동산을 임대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이 정보를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정대수 씨를 위한 솔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대수 씨. 시간이 급하니까 이 박진상 씨가 자발적으로 이 아파트에서 물러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도 병행해서 신청하시기를 권유합니다. 자, 임대인의 이 실거주는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요. 박진상 씨에게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지했으니까 아마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판결이 나오고 집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소송 제기 후 법원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이 법에서 정해진 절차 외에는 강제로 박진상 씨를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승우는 내 아들이다. 네 애 아니라고 내랑 이혼하고 친생 부인에서도 제기한다며. 이랑 이혼해도 승우는 못 준다. 생부인 제가 데려갈 겁니다. 승우 이리 주세요. 아이고 우리 귀염둥이 승우. 킥보드 한번 타볼까? 응? 그래. 이거 잡고 자 출발하자. 자 출발. 아이고 잘하네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아들. 어이구 내 똥강아지. 아이고 잘 타고 왔어? 아이고 누구 닮아서 이렇게 운동신경이 좋을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아들 승우. 오랜 기다림 끝에 낳은 귀한 사랑입니다. 엄마 지금? 승우랑 공원에 산책 갔지? 성우 애미는 뭐하고 맨날 네가 성우 데리고 산책하노? 미네 뭐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바쁜갑지? 회사 일은 무슨 애 엄마가 회식이다 동창 모임이다. 아 내내 술만 마시고 다니더만. 아 어째 성우는 네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노? 진짜 우리 집 앞이 맞나? 에이 또 엄마 그 소리. 클수록 닮겠지. 너그 이모들도 그러고 엄마 친구들도 다 그러더라. 니랑 하나도 안 닮았다고. 성우 애미하고 다니는 거 보면 수상하다. 엄마 내 승우 저녁 먹이고 목욕시켜야 된다. 일단 끊자. 우리 승우 집 앞 저녁 먹고 아빠랑 목욕놀이 할까? 응 좋아 아빠 안아줘. 어이구. 육아를 참 잘하시네요. 그렇네요. 시간 몇 시인데 왜 아직 안 오노 씨. 아유. 아무리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이야지만 너무 늦는 거 아니가? 미안. 여진이 지집애가 늦게 와가지고. 승우는 잠들었나? 조금 전에 잠들었으니까 깨우지 마라. 우리 신랑 고생했어. 나 먼저 쉬고 잘게. 아 어째 성우는 네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노? 진짜 우리 집 앞이 맞나? 아, 신경 쓰이죠. 나와 너무나도 닮지 않은 외모 그리고 아내의 겉도는 행동 혹시나 하는 마음이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당신 바람 폈나? 승우 내 아들 아니라던데. 어허. 그걸 어떡해? 설마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노? 자기야 잘못했다. 진짜 한순간의 실수였다. 실수?
진짜다. 동창이랑 그때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딱 하룻밤 실수였다. 그 뒤로 아무 일도 없었고 우리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니었다. 아니다. 용서 못한다. 우리 이혼하자. 그리고 승우 내 아들 아니라니까 친생 부인에 소 제기할 거다. 화가 많이 났네요. 실수할 게 따로 있죠. 아유 참. 승우야, 잘 지냈나? 삼촌 기억나나? 우리 저번에 같이 놀이공원 놀러 갔었잖아. 안녕하세요. 그래, 우리 나중에 또 같이 놀러 갈까? 네. 승우야, 여 앞에서 비눗방울 놀이 하고 있을까? 생각해봤나? 승우, 네가 데려가서 키울 거가. 그 유전자 검사해 보니까 승우 내 맞더라. 혹시 그날 밤이가? 남편도 이혼하자 하고 승우도 자기 아들 아니라고 소송한다 하더라. 니도 원래 애 갖고 싶다 했잖아. 와이프가 안 갖겠다고 해서 괴롭다고 말했다 아이가. 동창아, 네가 생부니까 승우 키워도 니도 승우 몇 번 만나면서 같이 놀아주고 좋아했잖아. 우리 승우 애비 없는 자식 만들 거가. 알겠다. 승우 내가 키울게. 승우야. 미래는 용서 못하지만 승우는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다. 그래. 미래하고 이혼해도 승우는 내가 키운다. 홧김에 얘기했던 거하고는 좀 달라지죠. 승우는 내 아들이고 절대 못 데려간다. 네 애 아니라고 내랑 이혼하고 친생 부인에서도 제기한다며. 내가 승우를 어떻게 키웠는데. 니랑 이혼해도 승우는 내 아들이고 내가 키운다. 생부인 제가 데려갑니다. 인지 신고도 했어요. 승우 이리 주세요. 절대 못 데려간다. 네, 키운 세월이 있고 같이 싸운 추억이 있는데 그 부정을 쉽게 끊어내지 못하죠. 예. 그렇죠. 저도 지금 한 아이의 아빠로서 이런 사연 볼 때마다 굉장히 좀 난감합니다. 안타깝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사건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남주혁, 김민혜 씨 부부는 결혼 후 아들 승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승우와 아빠 주혁 씨가 전혀 닮지 않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엄마 김민혜 씨는 아들 양육에 다소 소홀했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주혁 씨는 아들과 유전자 검사를 했고 그 결과 친자가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을 안 남주혁 씨는 아내를 추궁했는데요. 그러자 아내가 터놓은 진실은 놀라웠습니다. 동창 모임 술자리 이후 술에 취해서 하룻밤 실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남주혁 씨는 이혼을 결심했죠. 그러자 김민혜 씨는 친부인 동창생 박동창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박동창 씨는 승우를 직접 키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후 인지 청구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남주혁 씨는 기른 정도 정이라며 이혼은 해도 아들 승우의 양육은 자신이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일단 드라마 말미에 친아빠라고 하는 박동창 씨가 인지신고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인지신고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이 인지신고라는 것은요, 이 혼인 외의 출생자를 생부, 그러니까 이제 진짜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지금 보면 남주혁 씨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 승우가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 박동창 씨도 유전자 검사를 해서 승우가 자신의 진짜 아이인 것을 알게 된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박동창 씨는 승우의 등록 기준지 또는 이 본인의 주소지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인지 신고를 하고 승우를 친자로 등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인지신고는 하기만 하면 다 받아들여지는 겁니까? 네,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이 인지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이 인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 임의 인지와 그리고 그 재판상 인지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임의 인지는 생부가 진짜 아버지가 스스로 아이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고 이 인지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재판상 인지는 뭐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 재판상 인지는 생부, 진짜 아버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어머니나 자녀가 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직접 인지 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원칙적으로 생부인 아버지가 스스로 자녀를 자신의 아이로 인지하는 이 임의 인지의 경우에는 인지 신고를 함과 동시에 친자 관계가 인정이 됩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 박동창 씨가 직접 승우는 내 아들이 맞다. 이렇게 임의 인지를 하면서 인지 신고를 하더라도 네.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도 내 아들이 맞다라고 확인이 됐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이 우리 민법 제844조 제1항을 보면요. 친생 추정의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이 아내가 혼인 중에 출산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2019년에는 대법원에서 이 친생 추정 규정에 대해서 이 판례를 내놓았는데요. 예.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해서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이 자녀가 남편과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이 친생 추정은 그대로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이제 드라마 사례에 대입을 해보면 남주혁 씨가 유전자 검사를 해서 네. 승우와 유전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진짜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본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미 남주혁 씨와 승우는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 걸로 보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박동창 씨가 시청이나 구청에 가서 이 인지 신고를 하면 이 시청의 공무원이나 구청의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도대체 뭐지? 네. 지금 다른 사람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를 그냥 뜬금없이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하네. 혹시 가정 파탄범인가? 물론 뭐 이 드라마에 보면 가정을 파탄시키긴 했지만요. 그러네. 이렇게 공무원들은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면 지금 네. 박동창 씨가 승우의 진짜 아버지라는 거를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박동창 씨가 인지 신고를 할 때 이 결과 서류를 가지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뭐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래도 이 인지 신고를 받아주지 말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지금 우리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미 앞전 영상을 다 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진실을 모두 알고 있지만 네. 사실 시청이나 구청 입장에서는 이 유전자 검사 결과 서류가 위조되었는지 그 여부도 알 수 없고 박동창 씨와 김민혜 씨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박동창 씨의 주장만 믿고 이 친자 추정을 깨지 말라.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맞네요. 그리고 예. 네, 그리고 또 이 임의 인지로 인지 신고를 하는데 필요 서류 중에 하나가 이 어머니가 유부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기본 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서류를 보면 당연히 유부녀인 것으로 나올 테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네. 자, 일단 드라마에서는 박동찬 씨가 친부로 이 승우를 지금 키우고 싶어 하는데 네. 그럼 아이를 데려올 수는 없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긴 한데 예. 박동창 씨가 스스로 직접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 김민혜 씨가 승우의 어머니인 김민혜 씨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됩니다. 김민혜 씨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까? 네,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제가 아까 우리 민법에 보면 민법 규정의 이 친생 추정 때문에 유전자 검사 결과야 어떻게 나왔든 일단 혼인 중에 태어난 승우는 남주혁 씨의 아들로 강하게 추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죠. 예.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친생 추정을 깨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업을 다른 사람은 하기가 어렵고요. 이 승우의 어머니인 김민혜 씨가 승우는 남주혁 씨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제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네. 한번 다뤄봤는데 예. 친생 부인의 소. 그러니까 김민혜 씨가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를 해서 남주혁 씨가 승우의 친부가 아니라는 판결을 먼저 받은 다음에 네. 박동창 씨가 승우 아버지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서를 밟아야 된다 이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절차상 이제 길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우리 민법 제846조를 보면요. 부부의 일방은 혼인 중에 아이를 낳아서 친생 추정이 되는 경우에 그 아이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다만 다만. 네, 다만 나오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아주 중요하죠. 네.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이 민법 규정에 보면 친생 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만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대법원 판례에서 봤듯이 가급적이면 친생 추정이 인정되도록 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그러니까 김민혜 씨는 적어도 남주혁 씨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서 이 승우가 남주혁 씨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그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요. 2년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는 정말 네. 좀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예. 아니, 남주혁 씨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하루아침에 애도 잃고. 그러니까 부인은 가정도. 바람 피우고 정말 이 남주혁 씨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까? 네. 제가 변호사로서 약간의 아이디어를 내보자면요. 네. 지금 우리나라 이혼 소송은 유책주의를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남주혁 씨와 김민혜 씨를 사이에 두고 보면 결국 유책 배우자는 김민혜 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김민혜 씨가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 소송에 패소하게 될, 그러니까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인 제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정말로 남주혁 씨가 그 승우를 계속 키우고 싶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네. 그냥 나는 김민혜 씨를 용서하고 살겠다 하면서 승우를 계속 키우는 걸 시도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김민혜 씨가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친자 관계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혈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려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남주혁 씨가 승우를 키우지 못하게 되는 건데 뭐 그 네. 상실감, 네. 또 가정 파탄의 책임을 좀 이렇게 물어가지고 김민혜 씨나 박동창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좀 할 수는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이 결국 남주혁 씨는 이 승우를 계속 키울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럼 그 마음을 담아서 이 박동창 씨와 김민혜 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야 하겠죠. 예. 이때 지금 보면 이 김민혜 씨를 상대로는 어쨌든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할 생각이니까 그 이혼 소송에서 이 김민혜 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부분을 포함을 시키면 될 것 같고요. 네. 박동창 씨를 상대로는 김민혜 씨와의 이혼 소송에 박동창 씨도 피고로 포함시켜서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도 싫다면 이 박동창 씨를 상대로 해서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를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사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라마 사례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 승우의 친모인 김민혜 씨와 친부인 박동창 씨가 오늘 이 드라마에서 승우를 계속 키우는 것이 승우의 복리나 복지에 더 좋을지, 아니면 기른 정이 더 크고 사실은 승우가 아마 지금은 더 믿고 따를 텐데 이 남주혁 씨가 계속해서 이 승우를 키우는 것이 이 승우의 복리나 복지에 더 좋을지 하는 부분은 사실은 사람들마다 판단이 약간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드라마, 오늘 이 사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나라는 혼인 중 출생자에 대해서는 친생 추정을 강하게 받도록 하고 있어서 이 친생 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이 친생 추정을 깰 수 있고, 이 친생 추정이 깨어지면 아이는 임의인지나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이 친부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히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 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알려드리니까요. 일요일 오전 10시 55분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카오 채널에서도 더 로이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분들이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카카오 채널 더 로이어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